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은행주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급락세를 보이며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78% 밀린 21,287.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86% 낮은 2,419.7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4% 내린 6,144.35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기존 예상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잠정치 연율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조사치 1.2%를 웃돈 것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주 연속 증가했지만 역대 낮은 수준을 유지해 고용시장 호조세를 해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000명 늘어 24만 4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24만 1,000명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또 올랐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원유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하루 전 발표가 유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0.4% 상승한 배럴당 44달러 9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루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중 내내 하락폭을 키워갔는데요. 은행주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강세의 흐름을 보였던 기술주의 낙폭이 커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라는 분석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78% 정도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또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장중에 2,4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증권주를 필두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다만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 기업들 2분기 실적 우려가 나타나면서 약세를 기록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0.55% 상승한 2,39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0.32% 오른 668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간밤 의미 있는 소식들이 미국에서 전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두 정상은 만남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서 양국의 공조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듣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환영 만찬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먼저 환영 만찬이 시작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에 가서 헌화를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미 의회 지도부와 간담회를 둘째 날 일정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 지도부에 사드 번복은 없을 거다, 이런 식의 의구심을 좀 많이 떨쳐주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갈 때 좀 많은 선물을 조금 가지고 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사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환경평가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만족을 하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의 선물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슈 하나 더 짚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반했던 경제인단이 40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 어제 들었는데요. 자세한 상황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선물 보따리를 지금 통 크게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5년간 투자 같은 거 직접 투자가 한 14조 6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게 25조 원에 달한다라는 거. 즉 합치면 40조 원에 달하는 이런 선물 보따리가 지금 펼쳐졌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방미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우리나라의 52개 기업이 향후에 5년간 총 128억 달러를 대미 직접 투자에 나서고요. 직접 투자 외에도 실제적으로 2021년까지 셰일가스나 그리고 항공기 분야 등에서 25조 5천억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선물 보따리를 많이 안기게 됐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트럼프의 이런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많이 가져오면 실제 그리고 훌륭한 곳이다, 좋은 곳이다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나왔었고, 반대로 그런 경우가 아니면 좀 홀대해버린 이런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정책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고개를 숙인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우리가 실제 미국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립할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적으로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현지 공장에 설립을 하고 생산 설비 확충도 있고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R&D 투자 그리고 합병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과거 미국 순방에 따른 경제사절단의 투자 성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를 했지만, 이번에는 방미 행사를 주도한 대한상의 쪽에서 일괄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0대 그룹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128억 달러 투자를 할 것 같은데, 먼저 가장 큰 것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싱턴 DC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3억 8천만 규모의 가전 공장 설립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이미 체결을 했고요. 또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에도 2020년까지 15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 가지 31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친환경 결국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런 것과 미래 기술과 신엔진 개발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미국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접 오너가 간 SK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분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7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 테네시주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연면적 7만 7천 미터 규모의 가전 공장을 설립한다고 나왔습니다. 기타 여타 여러 가지 이런 다른 회사들도 많은 이런 경제 성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약속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산 제품 구매가 25조 이상의 구매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요청했던 어떻게 보면 미국산 제품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사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이번에는 좀 그래 알겠다 사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액화천연가스 LNG와 액화석유가스 LPG 등 셰일가스와 항공기 구매가 주축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도 필요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SK 그리고 GS 칼텍스 같은 그리고 GS EPS 같은 경우에서도 향후에 계속해서 이 미국산 물품을 사주기로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공급처가 좀 다각화되면서 좀 안정적인 이런 에너지 공급처를 좀 마련할 수 있는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경제인단의 대규모 투자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 있겠죠? 주가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많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그런 투자나 실제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게 결국은 앞으로의 미래 사업을 어떻게 보면 성장을 이런 쪽에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해서 미국에서 결국은 OK가 되면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가전 공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에서는 대표적으로 또 반도체 공장도 또 하나 짓는다는 것은 반도체 시장을 계속해서 저희가 선점을 하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좀 긍정적으로 급등할 이슈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우리도 선물 보따리를 하나름 안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34개 대형은행 모두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실시한 재무 건전성 조사에서 통과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결국은 주주 환원 정책이 좀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향후 1년간 순이익의 100%를 주주 환원으로 쓸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당금을 많이 안 쌓아도 된다라는 이런 의미, 이번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무사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주주 환원이 더 많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는 더 호재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이런 가속도가 계속해서 붙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34개국 미국 대형은행 모두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실시한 재무건전성 조사를 통해 무사히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로써 대형은행들은 9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할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은행권 규제 완화 요구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8일 월스트리트 전에 따르면 연준이 투자를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등 34개 대형은행이 모두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연준은 대형은행들이 앞으로 4분기 동안은 벌어들일 추정 순이익 100%를 배당이나 자사저축 등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최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지난해 추정이익의 65%만 예전에는 주주환원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35% 이상 올라가서 100% 이상을 주주환원에 쓸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금융 규제 완화의 속도가 어떻게 보면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건전하니까 조금 더 규제를 좀 풀어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형은행들이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이미 자본력을 이렇게 갖췄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도입된 여러 가지 법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 조사 통과가 국내 증시의 금융주 강세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증권주를 비롯한 은행주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금융주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향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대부분의 사람들,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올해 내내 아마도 좀 좋아지는 모습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25로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아마도 한 9월 정도에는 한번 금리 인상을 더 한다면 아마 이제 금리 역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미 시장 금리는 대부분 상승 쪽으로 이미 돌아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더라도 금융주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체감하시기에도 느끼실 겁니다.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예금 금리는 안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은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숫자가 더 많이 올라설 수 있다라는 것, 즉 은행들의 그런 이런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뭐 은행주나 뭐 그런 이런 금융주들이 실제적으로 그동안 많이 오랫동안 옆으로 많이 횡보를 한 거였습니다. 5년 넘게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뚫고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PBR이 한 0.6배 이상으로 지금 현재 상승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그래도 1배까지 PBR 1배까지는 못 올라오더라도 0.8배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가 KB가 신한지주를 시총으로 다시 한번 KB가 상승을 하면서 1위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KB 같은 경우가 훨씬 빠르게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대형 은행사에서도 하나금융 그리고 KB은행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물론 같이 움직이는 것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탄력도는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이 금융주들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한해 국내 금융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까지 관심주로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살펴볼게요.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부양책 완화 시사 발언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영국 중앙은행 총재 역시 이에 동참을 하듯 영국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 낙관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실은 돈을 풀기 시작했던 데가 바로 미국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유럽 그리고 일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돈을 풀어왔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 다음에 미국이 가장 먼저 돈을 회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작년, 작년 이렇게 계속해서 회수가 되기 시작을 했고 올해는 이제는 계속해서 회수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그만큼 경제에 자신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앨런 의장이 얘기했던 거 있습니다. 자기 생애에는 더 이상 우리 금융위기는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말로 우리 경제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우리가 좀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 최근에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도 이제는 돈을 조금씩 걷어들여야 된다. 디스플레이 위협 같은 거 이제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를 했듯이 영국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시사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발언이 나온 후로 파운드와 가치는 파운드당 이렇게 급등을 했고 영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치솟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언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천천히 움직여줄 가능성은 분명히 느낀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은 전 세계의 모든 곳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뭐 기준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아마 점쳐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로 좀 많이 사람들이 공이 넘기는데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금리 인상이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올해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아마도 0.25% 정도를 올라가면서 아마도 이런 금리 인상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50분쯤 뒤면 국내장이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자, 시장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최근에 조금 갈팡질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좀 다시 밀려버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제 다시 미국 시장이 올라와주면서 다시 안도감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 다시 하락을 해버리면서 아직 조금 조정이 좀 남았나라는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큰 전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주가는 위로 우상향해 주는 게 분명은 하다라는 거. 물론 오늘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좀 조정이 올 수가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계속해서 우상향해 주면서 2.8% 이상이 나올 거라고 지금 현재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소비 심리까지도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러면 어디 쪽에 가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요. 결국은 그래도 이리 돌아가나 저리가 돌아가나 결국은 IT 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게 바로 환율 부분인데요. 환율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밑으로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 다시 올라가는 모습, 지금 1150원 라인이 윗상단이 조금 현재 막혀는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나 이게 뚫리고 워낙 약세로 좀 돌아서 버리면 외국인들의 흐름이 좀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거 꼭 고민하시고 보셔야 된다. 즉 환율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주목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조금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 한 2주, 3주간 이렇게 모멘텀이 없었는데, 상승 모멘텀이 없었는데 다음 달 되면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다시 시작하는 시즌으로 도래한다는 거. 대부분이 알다시피 2분기 실적까지는 다들 오케이가 되고 있다는 거. 물론 3분기 실적부터 좀 물음표가 찍히면서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실적에 많이 주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없었던 모멘텀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이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메리츠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 할 거고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400선을 돌파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장중에 2,4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을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던데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이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같이 돈을 번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요즘 의외로 시장이 사상 최고가 경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수의 상승세도 중요하겠지만은 의외로 주변에 돈 번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 나가는 부분들인데도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막 환호하거나 이렇게 뜨겁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만약에 이 정도 돈을 좀 벌었다 그런 장세가 나왔을 때 약간 호들갑을 떨었죠. 그래서 언론부터 이제 약간 어떤 헤드라인에도 계속 코스피 사상 최고치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나왔을 텐데 지금은 상대적인 빈도나 강도가 예전과 좀 다릅니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이 좀 성숙했다고나 할까요?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돈을 버신 분들조차도 지금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게 그냥 긁어 모으시는 거죠. 예, 그런 시장 흐름들이 보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시장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시장에서 지수의 상승은 결국에는, 좀 삼박자가 맞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 매수했고, 거기다가, 기업들 실적 좋아졌고, 글로벌 경기 개선되는 부분들이 바탕이 됐고,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이 항상 시장이 좋다고 해서 다 같이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나 코스닥 지수는 생각보다 못 올라오고 있죠. 과거 흐름들에서 정체에서 그렇게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시장을 가로질렀던, 그래서 시장의 판단 기준의 가장 큰 핵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지수가 얼마만큼 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의 만큼 올라가는 거에 내 계좌를 좀 따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수보다 더 좋은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시장 차별화와 관련된 부분들과 같이 연결하기에는 오히려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를 시장을 따라가되 실적 중심으로 계속 커트하고 될 만한 종목들 쪽으로 업종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요즘 같은 경우도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지수 얼마까지 갈 거냐 이런 얘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드리는 답은 지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한 가지 팁만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2400선 코스피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PR로 그러니까 실적 기반에서 PR로 봤을 때는 10배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선진국 증시가 보통 지금 현재 PR 13배, 15배 정도 되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가 PR 13배만 간다고 하더라도 지수 3천은 지금 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증시에 관련된 눈높이로 코스피 증시를 본다라는 측면과 지금 현재 그냥 보여지는 측면 본다라고 하셨을 때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 괴리감은 크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한국 증시가 얼마만큼 재평가가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대북 리스크부터 거기다 이제 기업들 관련된 쪽의 투명성, 주주가치 제고 이쪽이 지금 계속 노력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쪽이 이게 해외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면은 한국이 많이 노력했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까지 PR을 좀 줘도 되겠다라는 쪽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보다 좀 더 빠르게 3차선 가기는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예. 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시장에 관련된 지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잘 사서 내 계좌를 끌어올리느냐 이게 가장 큰 정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신흥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 증시가 매력적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다른 신흥국과 이제 비슷한 라인 쪽에서 봤었을 때 그래도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기업 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시장의 지수와 시장의 흐름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른 신흥국과도 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만큼 독보적인 상황들인데 그에 따라서 그래도 한국 증시 하면 예전부터 느꼈었던 그런 어떤 발목을 잡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미련이라든가 그에 따른 어떤 우려감들이 아직까지는 상조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에 반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만 어느 정도 좀 툭 하고 떨어뜨리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을 수 있다는 쪽은 계속 접근을 하시던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반기는 아직까지 좀 생각할 게 많죠. 예. 지금 시장 정부 쪽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수출이 상고 하저로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최근 들어서 안 좋아지고 중국도 긴축 우려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고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하반기에는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여전히 시각 자체로는 그래도 재반 변수만 바탕이 되면은 기업 실적과 함께 한 번 더 업그레이드는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시각을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올해 코스피가 2,600 가고 내년에는 2,7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내가 종목을 사면 떨어지기 마련인 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징크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 위해서요. 자신 없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팁 하나만 주세요. 본인 얘기는 아니시죠? 예, 네. 절대 아니시죠? 예. 그래도, 앵커를 오래 하셨으면 이제 들어보신 게 많다 보니까 주식 잘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가장 큰 고민이 그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남들은 다 돈 번 것 같은데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나? 그리고 이맘에 그냥 이참에 한번 주식을 바꿔서 차라리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을 딱 샀는데 오히려 단기 고점으로 해서 또 쭉 밀린다. 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네. 거의, 가슴을 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시장을 맞춰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장을 맞춰갈 때 가장 안 좋은 쪽은 욕심이 끼는 겁니다. 즉 이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남들과 행복을 보통 보면은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 계좌의 상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절대적인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내 계좌가 만약에 1억으로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은 1억으로 시작했는데 손해를 봐서 9천만 원, 8천만 원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 잘 갖춰가서 시장과 같이 흐름을 맞춰가서 적어도 본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음은, 은행 평균 이자율을 좀 이상으로 올려가는 목표를 세워가면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좋지. 지금 여기서 8천만 원인데, 이거를 한 종목 꽉 잡아서 2배를 만들어서 1억 6천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욕심이 끼는 순간부터 계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보조를 맞추자. Keep the pace.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욕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시장을 맞춰가자라는 조언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정부가 왜곡된 세제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조세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재분배에 대한 강한 의지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쪽에 하나죠. 예. 일단 지금 불평등 그리고 공정거래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에 따라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가장 큰 골자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일환으로 지금 조세 개혁을 통해서 이런 어떤 소득 재분배를 추진하겠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타겟이 지금까지 대기업 고소득자 쪽에서는 돈을 더 걷고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서민들 이쪽에서는 좀 지원을 해서 좀 올라오게 하는, 끌어올리게 하는 정책 쪽으로 이제 바꾸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는 게 작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소득 하위 20% 쪽은 월평균 소득이 한 5%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위 20% 쪽은 2%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쪽은 아래쪽은 줄어들고 위쪽은 더 늘어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는 좀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쪽이세요? 상위 20%? 위쪽이 되고 싶습니다. 아, 예. 그래서 부장님을 모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잘 모셨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은 한 10%대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선진국은 한 40%대 정도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격차가 좀 크죠. 이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방안이 나올 텐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대기업 비과세 축소라든가 뭐 탄루소득 과세 강화 뭐 이런 쪽 그리고 지금 법인세 경유세까지 손을 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법인세를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오던 어떤 축소 흐름들 쪽에서 다시 환원하는 쪽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경유세 같은 경우도 손을 댄다 안 된다 말은 많았지만은 미세먼지 절감 정책의 강화를 위해서 경유세도 한번 좀 손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정부 정책은 일단 증시에 관련된 모든 뉴스가 다 저희는 주식과 관련돼 있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주식과 관련된 쪽에서 봤었을 때 기업들을 약간 좀 책찍질을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법인세부터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실적들은 좀 축소가 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감이 조금 더 큰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 소득 재분배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서민층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서민층이 살림살이가 나아졌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거는 내수주 쪽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수주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면서 소득 재분배가 개선된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생각해야 될 쪽은 내수주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를 볼 텐데요. 국내 최초의 인터넷 은행인 K뱅크가 출범이 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부장님께서도 K뱅크가 출범된 이후로 가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출범과 동시에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듭하면서 출시하는 상품마다 연일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K뱅크가 직장인 신용대출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신청이 많이 몰렸기 때문이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봐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오늘 6월 말이니까 자금 필요하신 분들이 K뱅크가 요즘 유행이라는데 한번 대출로 카드 좀 막아볼까 하시는 분들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왔었을 때 K뱅크가 일단 대출을 약간 신용대출 쪽을 중단을 했죠. 그만큼 자기가 책정한 것보다 더 많이 나가고 지금 보니까 월 평균 2천억 정도 나갔다고 하는데 시중은행의 2배 규모까지 나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싼 금리에 자금 조달을 한쪽이 오히려 빠르게 나가다 보니까 K뱅크도 좀 당황했겠죠. 빠르게 소진됐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K뱅크 입장 쪽에서는 좀 딴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러면은 이자를 좀 비싸게 받아서 그래서 자금 확보도 약간 좀 조달 비용이 좀 크다고 하더라도 좀 더 비싸게 책정을 해서 대출을 나가도 잘 나가겠다. 그런 반증이 뭐냐면은 지금 중금리 대출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치사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수익성이 높은 대출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어떤 K뱅크를 위상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던 어떤 그 상품들은 바로 그냥 일단 중지를 해버렸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은행권이니까 그렇구나. 일단 쉽게 나쁜 쪽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돈놀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금리 차이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그리고 자본 조달에 맞춰서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이렇게 좀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자본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은산 분리 때문에 KT가 좀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통과가 될 때까지 자본 확충을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적인 자본 확충, 특히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늘려서 그를 통해서 대출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때도 또 이거 돈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예, 주주분들한테. 네. 그러다 보니까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제 또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K뱅크와 관련된 인터넷 뱅크가 돈이 된다. 어떤 충분히 그에 따른 지점이나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싹 없애고 영업을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는 충분히 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금융과 IT가 결합된 이런 핀테크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시장에서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쪽에 대해서는 만약에 관련된 쪽에서 이런 쪽이 상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관심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카카오뱅크나 다른 쪽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가 들어올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 쪽에서는 금융산업의 변화와 함께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들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뱅크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 약간 선진국 쪽의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쪽이 중국입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중국 거지가 저 예전처럼 이제 깡통을 들고 이게 동냥을 하는 게 아니라 카드를 들고 있죠. 그래서 적선하려면 이렇게 이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중국이 상대적인 이제 핀테크 관련된 쪽으로 많이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국내에서도 약간 금융하게 되면은 좀 이미지가 좀 올드한 산업 쪽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런 쪽에서 약간 변하고 그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서비스와 함께 IT 기술이 접목된다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의 기대감이나 앞으로의 변화 요인들은 상당히 더 높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산업에 대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내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 들어봤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 날씨는 중부와 남부가 나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낮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밤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하늘에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데다 남부지방의 비로 인해 대기 습도까지 높아 무덥겠습니다. 주말에도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토요일 밤부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로 내리겠고요. 전북지방도 저녁에서 밤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때문에 토요일 오후 시간대는 야외 활동하셔도 되겠고요. 일요일은 중부지방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높은 습도로 인해 전국 곳곳에 안개가 낀 곳들이 많습니다. 넉넉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남해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점차 동진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 30도, 춘천 31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동해안도 구름 많은 하늘에 낮 최고 기온 강릉 31도로 높게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광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남해상으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도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요일에 이어 월요일도 중부지방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이후 화요일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